3교시 수업 시작해볼까요? 이제 이거 대안 평가까지 다 했어요. 정보 탐색을 해서 대안 만들어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대안 평가 방식 중에 하나의 보완적이든 비보완적이든 평가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안 평가까지 다 결정했으면 이제 상품을 구매했죠. 자, 상품을 구매한다. 관광 상품을 구매한다. 관광객이 관광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관광객의 구매는 과연 뭔가 경험의 구매죠. 경험의. 관광 경험의 구매라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꼭 인지를 해줘야 돼요. 자, 관광 상품의 구매 행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소유권이 아니에요. 우린 사용권을 갖다가 구매하게 되고, 그래서 관광 경험을 갖다가 구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일단 관광객들은 일상 탈출을 하고 싶어하고 어떤 기대심을 갖고 어떤 쾌락적인 즐거움을 그다음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관광 상품은 관여도가 높은 상품이라고 그랬죠. 쾌락적 가치 추구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관광자의 특징이고, 또 관광 상품의 특징, 서비스 상품의 특징을 가장 많이 갖고 있죠. 또 생산 비용과 가격의 괴리를 항상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생산 비용. 예를 들면 리조트 생산 비용 엄청나죠. 그렇지만 관광객이 이용하는 비용은 되게 작죠. 기껏해야 많이 지불해야 몇십만 원, 그렇죠? 수억, 막 수십억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 그렇게 생산 비용과 가격이 어떤 괴리가 있다는 얘기고요. 어찌됐건 관광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경험을 구매한다. 소유권을 갖다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관광 경험을 갖다가 구매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고가치고 간헐적이고 구매가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죠. 상당히 복합적이고, 그다음에 구매 시점과 소비 시점이 항상 차이가 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한번 그 구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매에선 어떤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관광의 경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어떤 리조트가 됐든 어떤 식당이 됐든 어떤 매력물이 됐든 이런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그래서 관광객이 갖게 되는 내적인 주관적인 반응을 갖다 우리는 관광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어떤 몰입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몰입하게 만드는 어떤 총체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 관광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인과 길모라는 그 학자가 경험의 영역을 갖다 네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에듀케이셔널, 심미적, 현실 도피적.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준은 뭘 뒀냐면은 어떤 능동적이냐, 그러니까 개인의 참여도죠. 개인의 참여도가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그 다음에 그 환경이 주는 거야. 흡수적인 거냐, 아니면 내가 아예 몰입을 해버리는 거냐. 관광객이 흡수를 하는 거냐, 아니면 관광객이 아예 그 환경에 몰입을 하느냐. 이 네 가지 축으로 인해서, 네 가지 축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던 네 가지의 경험을 갖다가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엔터테인먼트 경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오래된 거죠. 어떤 쾌락적인 즐거움 이런 거에서 쾌락적인 소비, 오감을 통한 어떤 감각적인 것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비교적 수동적인 겁니다. 어떤 만들어놓은 매력물에 내가 수동적인, 거기를 내가 그런 수동 그 매력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갖다 내가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공연을 참관하는 거, 그쵸? 어떤 쇼핑 정기적인 이벤트 공연 같은데 개최하고 또 보러 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적인 경험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뭐야?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배우는 거죠. 적극적으로 가서 내 거로 시키는 거니까 흡수하는 거예요. 이건 그저 능동적인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엔터테인먼트는 수동적인 거예요. 만들어진 것을 보고 내가 참관하는 정도지만, 교육적인 것은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넘겨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인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한다. 이건 단순하게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사람들과 새롭게 만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실 도피적인 겁니다. 현실 도피적인 거, 내가 벗어나는 거죠. 일탈을 하는 거죠. 현실을 떠나는, 탈출하는, 그러면서 몰입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실제 뭐죠? 공연 액티브가 되는 겁니다. 하나 아티스트가 돼서 직접 그 공연에 내가 공연자로서, 어떤 공연의 원어브됨으로써 그 연기자가 돼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능동적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 공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심미적인 거, 예술적인 건데요.
이건 감각기관을 통해서 수용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수동적인 그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술 작품들을 갖다가 감상한다든가, 좋은 길을 산책을 한다든가, 어떤 박물관을 간다 본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 가리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관광 경험은 크게 엔터테인먼트 경험이라든가 교육적인 어떤 배우는 거죠. 현실을 탈출하는, 그다음에 심미적인 예술적인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의 경험이 있다라고 파인과 길모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의 관광 경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 볼 수가 있다 정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디즈니가 요거 네 가지의 영역을 다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경험이라든가, 심미적이라든가, 그 어떤 일상을 탈출한다든가, 어떤 교육적인 의미를 가진 거를 전부 다 이 디즈니랜드는 집어넣으려고 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디즈니 하나의 랜드만 보러 가지 마시고 엄밀히 표현하면 디즈니 월드예요. 디즈니 월드. 디즈니 월드. 디즈니 월드에 가보시게 되면 테마파크가 네 가지로 형성되어 있죠. 테마파크가 가지고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관광 경험의 네 가지를 전부 다 경험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디즈니 월드가 이러한 주제의 기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런 구매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과연 뭔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특정한 브랜드를 관광객 소비자들은 특정한 브랜드의 제품 및 서비스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 소비자의 태도, 어떤 소비자의 의도, 소비자의 개별적인 특성들, 지각되는 인식들, 성향들, 그렇게 개인의 내적인 요인들과 또 하나는 상황적 요인이 같이 통제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그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렇게 개인적인 내적 요인 이외에도 어떤 요인이다?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구매 동기 및 구매 시간, 구매 동기, 구매 시간, 다음에 대금의 지급 방법, 기타 등에 의해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자, 그럼 물리적인 건 뭐냐? 물리적인 거, 감성의 형성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건데 물리적인 환경이. 그래서 우리가 시각 마케팅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다음에 청각 마케팅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좀 더 호감 갈 수 있게 후각 마케팅을 이용해 가지고 향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호감 가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거죠. 즉 감정이 좋은 감정을 갖다 형성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물리적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즉 물리적 환경이 영향을 미치니까 감정적인 것이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것이 올라가게 되면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환경이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 하나다. 다음에 이제 사회적 환경인 겁니다. 요거는 주변인 인식 이론이라는 것이 있겠는데요. 우리가 소비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을 인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의식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특급 레스토랑에 갔을 때 품격에 맞는 복장을 하는 이유는 뭐죠? 타인을 의식하는 거죠. 타인을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속해져 있는 사회 계층과 같은 구매와 같은 그런 제품군들을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다 타인을 타인을 의식하고 하는 구매 행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환경도 물리적인 환경과 마찬가지로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구매 동기나 구매 시간. 구매 시간이 짧다, 구매 시간이 길다. 그래서 긴급한 구매냐, 계획적인 구매냐, 이거는 구매 시간인 거죠. 구매 시간에 구매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긴급한 구매는 일단 사는 게 목적입니다. 계획적인 구매는 사는데 얼마나 가성비 있게 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명히 그거 다루는 평가 기준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매 동기도 마찬가지. 선물을 사는데도 개인적으로 내가 소비를 할 거냐, 선물용으로 살 거냐, 분명히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평가를 내린 거죠.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내가 소비할 건지 선물할 건지, 이렇게 구매 동기에 따라서도 물건을 집는 선택, 그 구매하는 행동에는 영향을 미친다. 다음에 대금 지급 방법이죠. 대금 지급, 어떤 구매 시기라든가 구매 장소, 이것들은 뭐냐면 또한 무이자 할부 이벤트 이런 거에 확 또 쏠리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있어요. 처음에 A 카드로 하려다가 이 카드는 무이자 할부 이벤트가 되네? 그럼 B 카드로 또 사용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구매 행동을 갖다가 대금 지불 방법에 마지막 순간에 또 변경이 되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대금 지불 방법도 하나의 영향 요인이 된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할인 혜택이라든가
어떤 경품을 제공한다든가 이러한 것에 따라서 나의 구매 행동은 또 변하게 되고, 그다음에 브랜드 병행 또 상황에 따라서도 제품이 떨어졌어. 당초에는 A 제품을 사려고 했는데 A 제품이 떨어지면 B를 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관여 제품일수록 그 구매 그 상황에 많이 변화가 돼요. 관여도가 떨어질수록. 그다음에 타 제품의 광고가 다시 들어갔다. 제품의 광고가 들어왔으니까 정말 매력적인 것이. 그럴 땐 다 변경을 하게 된다. 브랜드 자체가. 그러니까 저관여도라든가 제품이 품질됐다든가 타 제품의 광고가 막 시작이 됐다든가 이랬을 경우, 이런 상황들이 바로 브랜드를 변경하는 이런 행위를 취한다. 즉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영향도 있고 사회적인 영향도 있고 구매 동기나 구매 시간, 랩을 지분 방법이라든가 기타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매 행동과 마케팅 전략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상황적인 요인들이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방금 배웠어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 시사하는 내용이 되게 많죠. 서로 다른 제품을 활용한다든가 시장을 세분화해서 그 시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따라서 소비자 구매 행동 촉진 전략들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 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편의점, 즉석 식품입니다. 냉동 식품이죠. 편의성을 강조할 때도 있어요. 오전에 식사라든가 아침 식사를 안 한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가볍게 빨리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는 편의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간식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 때도 또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즉석 식품은 어필할 때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어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그 하나의 리조트, 이건 리조트에 많이 적용되는 건데, 예를 들면 지산 리조트입니다. 지산 리조트. 지산 리조트는 어떤 식이 돼요? 어떻게 관계할 수 있게? 자, 겨울에는 스키 리조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여름에는 이렇게 공연하는 장소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지산의 락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좀 하나의 제가 스텝으로서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는 원래는 저 우측에 보듯이 여기 스키장이었잖아요. 겨울에는, 다음에 여름에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때 상황에 따라 서로 이 지산 리조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 속성을 갖다가 어필을 해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라는 사실이죠. 다음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죠.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 확실히 세분화시키죠. 패밀리니까 돌잔치, 동창회, 고이잔치, 어떤 한갑잔치 이런 거게 되겠고, 여행 시장도 마찬가지. 초중고생의 어떤 수학여행이라든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실버 투어라든가 레이디, 워킹걸들을 위한 이런 투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장을 세분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신제품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되면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거죠. 즉 구매 행동의 차이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됐으니까. 지금 현재 신발 행사들이 예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조깅과 등산화, 축구와 골프와 트레킹화, 이거 다 소비 상황이 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불과 80년대만 해도 조깅화, 등산화, 축구와 골프와 트레킹화 이거 따로따로 말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운동화, 등산화 뭐 요 정도는 나눠져요. 축구는 이제 당연히 그 축구저기 때문에 축구는 따로 나눠져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일이 조깅화, 운동화, 트레킹화 이렇게 나눠져서 했던 건 소비 상황이 변화가 됐기 때문인 거죠. 항공사도 또한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항공사들이 일반석,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이렇게 세 개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퍼스트 클래스, 소비가 변화가 됐어요.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일반석은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일반석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너무 장거리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기를 많이들 원해요. 그렇지만 퍼스트 클래스는 약간의 그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의 차이점은 많은 차이 사실 못 느껴요. 근데 가격의 차이도 느끼지만 살짝 있지만 퍼스트 클래스는 일단 약간 서비스 질이 좀 달라요. 그런데 좀 더 실용적인 이런 사람들은 일반석이 불편하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로 올라가고 싶지 퍼스트까지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돈 주고선 갈 필요는 없다. 자, 유럽 여행을 할 때 일반석이 한 200만 원을 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한 500만 원 해요. 퍼스트 클래스는 한 800만 원 합니다. 그랬을 때 200만 원 정도 타는 사람이 여유가 이렇게 생기면 500만 원짜리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좀 더 편리하게 장거리 여행을 가야겠다. 가서 비즈니스를 내가 할 때 내가 비행기
한 시간이 많아가지고 피로가 많이 쌓이게 되면 비즈니스 하는 게 좀 힘드니까 차라리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서 좀 편하게 쉬고 가면서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전에 퍼스트 클래스는 좀 약간의 그 나의 소셜 포지션 같은 거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미쳤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나 정도는 타야 되지 않겠어? 그러나 여기를 차라리 이제 줄여버리는 거죠. 이런 소비 사항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 사항 자체가 변했거든요. 그래서 요건 줄이고 차라리 일로 내려오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또 오히려 확장을 해요. 예전에는 비율을 본다면 일반석이 100석이었으면 비즈니스가 한 10석, 퍼스트는 한 5석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게 80석으로 줄고 한 30석으로 늘고 이거 한 2석으로 줄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도 이렇게 확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좌석이 없을 때가 보면 제가 순간 당황할 때도 있어요. 와, 많이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갔거든. 예전 같았으면 비즈니스 클래스 빈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마일리지 같은 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대한항공도 100만 마일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귀국할 때는 행사 끝나고 돌아올 때는 좀 편하게 쉬고 싶어서 공항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들어온 적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와, 비즈니스 클래스가 확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좌석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되고 있다. 그러한 변화를 이해해서 구매 행동에 차이가 발생하니까 새로운 제품들을,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는 사실이죠. 자, 다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행동의 이제 행동 촉진인데,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어느 게 더 안전해요? 사고율 불과 1% 혹은 99% 안전하다.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어떤 게 좀 더 인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호감도가 형성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응?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 게 좋아요. 가급적 부정적인 것보다. 사고율이라는 건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가급적 이건 쓰지 마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99% 안전하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해 줘요. 가끔씩 저는 그럽니다. 비행기가 저는 가장 불편한 교통수단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인들한테. 사실은 이게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지만 사실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중간에 가다 좀 쉬고 싶으면 창문 좀 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거의 불가능하죠. 여튼 불편한 교통수단이지만 어찌됐건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는 걸 어필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구매 행동에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가급적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카피라이터도 사용을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순서로 우리 구매 후 평가. 우리 구매 후 평가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 관광 상품은 경험을 하게 되고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구매 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모든 제품들은 다 그렇죠. 서비스라든가 어떤 제품을 소비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내린 것이 하나의 이제 경험이 되고 이 경험이 이제 학습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억 속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유사한 욕구라면은 그 내적 탐색으로서 기억 속에 저장된 거를 꺼내서 평가를 내리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보 탐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구매 후 평가는 보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데요. 이 구매 후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소비자들이 재구매를 하게 되고 또한 확산을 하게 돼요. 재구매 이외에 우리는 그 고객들이 확산을 합니다. 이 확산엔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고객이 추천하는 거죠. 타 고객들을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고객들 추천하는 게 있고 오히려 다른 고객들한테 불평을 일게 되죠. 이건 정말 최악의 마케팅이 되겠죠. 최악의. 통상적으로 고객한테 불평하는 게 보통 6명에서 9명이래요. 그렇지만 추천하는 거는 만족해서 추천하는 거는 3명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만족을 시키지 차라리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만족할 자신이 없으면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한번 되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가지고 기업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숙지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구매 평가에 대해서 그 이론들이 있어요. 구매 평가를 갖다 내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리는지 한 3가지 정도의 그 이론들이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그 기대성과 브리치 모형입니다. 이 기대성과 브리치 모형은 만족과 불만족의 형성 과정을 설명한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그 3가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첫째, 구매 전 제품 성과에 대한 기대라는 요인이 만족 불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다음에 인지된 이제 현실로 나타난 실제적으로 나타난 그 제품의 어떤 성과 이것이 만족 불만족에 나타내고 또한 그 기대와 성과 간의 차이점
갭이 된다.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의 요인들이 만족, 불만족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불일치 이론으로서 기대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경험이라든가 지식,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지난날 어떤 경험, 유사한 경험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그 학습을 통해서 지인들 통해서 이러한 것이 경험하고 학습통한 것이 지식이 되고 또한 마케팅 자극에 의해서 마케팅이 주는 정보에 의해서 기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그 다음에 근데 우리 인지된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비교적 우리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죠. 어떤 관광 상품을 보더라도 누구는 되게 만족스러워하지만 누구는 그냥 써서 그저 그래 이런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또 맛없는 거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다 주관적으로 평가를 내리게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갭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만족과 불만족을 형성시킨다. 그러고 보니까 요거는 조금 잘못됐어요. 보니까 책자에 좀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기대보다는 지각된 상품 성과, 상품 성과가 더 높은 경우죠. 그렇죠.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제품 성과가 더 좋았을 경우가 만족이 되는 거죠. 긍정적인 일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내 기대만큼 그냥 됐어 그러면은 우린 쏘쏘 그런다고. 일치. 그다음에 부정적인 일치. 이건 기대심보다도 지각된 성과가 더 작았었던 경우죠. 이럴 때는 불만족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론으로서는 귀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인 이론. 이건 뭐냐면 제품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예요. 제품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다.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이게 불만족이거든. 그때 요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 따라서 태도나 신념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대 불일치가 하더라도 구매 후 평가 기준에 따라 태도, 호감도가 사라지느냐 다시 형성되느냐, 나의 신념이 굳어지느냐 아니면 그 신념을 바꾸느냐. 자, 맛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맛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가서 먹었더니 맛있어. 그럼 신념이 딱 굳어져요. 근데 맛있을 거로 판단했는데 맛이 없었어. 근데 그 맛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맛있었더란 그 나의 기대심에 따른 그 A 제품 뭐 해장국이 맛있을 거야. 가서 먹었더니 맛있어. 그럼 신념이 딱 정말 맛있었기 나의 신념 굳어지는 거죠. 근데 맛있을 거냐고 해장국을 먹었더니 맛이 없어. 근데 이것이 평가를 내보니까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 원인이 뭐였더라에 따라서 그 신념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역시 해장국은 맛이 없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세 가지 안정성 이건 일반적이라는 거죠. 내가 불만족을 가졌던 이유가 일반적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신념이 확 바뀌는 거야. 근데 이게 우연적인 거야. 우연적이 발생되는 거야. 이해가 될 정도의 우연적. 그럼 그 신념을 그대로 안 바뀌고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럼 그렇지. 이게 맛없을 리가 없었지. 그게 문제였구나.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책임 소재. 이거 누가 잘못한 거냐는 거죠. 그 실패는 마케팅 담당자가 아니면 판매하는 영업 직원이 아니면 나 자신이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책임 소재에 따라서 그 신념이 또 바뀌거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다음에 통제성. 이건 통제가 가능한가였는데 얘네들이 안 했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신념이 바뀌는 거야. 그렇지만 얘네들이 통제가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구나. 이랬을 경우 그 신념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의 기대보다 미치지 못했던 그러한 원인이 알아낸다는 거죠. 따라서 나의 그 태도나 신념이 형성이 된다. 요거 이론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이론은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 원인을 탐색을 해서 나의 태도나 신념이 바뀌느냐 그대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귀인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서는 이제 그 구매 후 부조화 이론입니다. 구매 후 부조화. 요거는 고전에 알기 전에 인지 부조화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믿음이 틀린 것으로 바꿔졌어. 내가 기대가 100이었는데 가서 봤더니 50밖에 안 됐어.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 자신한테 유리하게 이제 부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원래 이렇게 인지를 했는데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돼서 부조화가 됐습니다. 부조화가 이루어진 거죠. 불일치가 된 거죠. 요럴 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한테 유리하게 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한테 가지게 된 심리적 갈등, 그걸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갈등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형태라는 거죠. 이게 구매 후 부조화. 그래서 구매 후 제대로 구매했는지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응? 구매 후 부조화. 요거는 이제 요게 생기는 이유들은 뭐냐면, 요게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구매 후 부조화가 발생되는 의사 결정 시 선택한 대안이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 비하여 갖는 상대적인 단점, 상대적인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즉 이럴 때는 대안이 많을수록 발생한다. 대안이 많을수록 구매 후 부조화 이론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 상실 우려나 이런 갈등들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 그러한 갈등들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됐던 게 이제 뭐가 있냐? 이런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응? 담배 끊은 지 얼마나 됐어? 담배. 당신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난 담배가 필요해요. 완전 이게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다. 담배 피는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99세의 흡연자, 필터를 낀 담배. 응? 필터를 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나한테 해롭지 않아. 타르가 졌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해롭지 않아. 이제 뭐 나 다 살았는데 뭘 더 바란다고. 이러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게 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다. 왜? 심리적인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거 대표적인 것 중에 이런 있죠. 이 고양이가 저 포도를 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국은 포기해요. 응? 포기해요.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회비용을 상실했던 나 자신의 그 갈등, 나의 선택에 대한 실패에 대한 갈등을 갖다 해소시키고 딱 한마디 합니다. 저 포도 분명히 실 거야. 맛이 없을 거야. 그러고 돌아가는 거죠. 못 따는 거죠. 우리 이런 것도 있죠. 살찌 빼기로 했는데, 다이어트 들어가기로 했는데 오늘 보쌈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죠. 이건 살과 채소야. 살과 채소기 때문에 절대로 살찌지 않아. 걱정하지 마. 쫙쫙 먹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구매 후 부조화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내가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했었던 것 다시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타당한 이유를 찾아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킴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갈등을 없애버리는 것이 구매 후 부조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소시키는 이론은 선택한 그 구매 부조화 원인들은 대안들이 되게 많을 때, 선택하지 않는 대안이 바람직한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럼 이제 화나죠. 선택하지 않는 게 장점이 더 많은 거야, 막. 그 다음에 구매 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구매 관여 수준이 높은 경우, 내가 선택했다 이거죠. 나의 의지대로. 이런 경우가 이때 구매 후 부조환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랬을 때 소비자나 기업이나 그 부조화 해소하는 방안 이런 것이다. 특히 우리는 기업 기준에서 본다라면은 소비자의 선택을 지지하는 거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걸 해준다는 거죠. 당신의 선택은 옳았습니다라는 걸 말해줘. 그래서 자사 브랜드 강화를. 그래, 저 브랜드 있는 건데 내가 그때 뭔가 잘못된 거인가 있었을 거야. 내가 저 브랜드 선택한 거는 잘못한 것이 아니야. 응? 이런 식으로 이제 나 자신을 합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매 후 부조화 해소 방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그 불편한 행동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편한 행동, 그래도 만족을 느끼지 못해 취하는 행동이 불평이죠. 그러니까 부적절한 가격, 서비스, 품질 등. 그다음에 이젠 점점 이게 많아지고 있어요. 소비자의 불만 건수도 되게 많이 들어요. 왜? 그 이유는 소비자의 높고 다양한 기대 수준이에요. 이 기대 수준이 이제는 올라가 있어요, 많이. 그래서 소비자들이 소비자 권리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불평 행동한다는 건 소비자의 권리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 때문에 고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암시를 받을 수가 있다.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럼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걸 빨리 고쳐야 돼. 그럼 고객들 무엇을 원하는지 암시를 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 불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대한 신제품 어떤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을 접수하고 상담하고 해결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제품 및 서비스 질을 항상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 행동에 대한 마케팅 전략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방금 얘기한 인지 부조화 감소 전략을 펼쳐야 돼요. 즉
소비자가 느꼈던 갈등이라 그랬잖아요. 그 갈등을 못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 아니면 그 갈등을 해소시켜 준다는 거죠. 즉 소비자 선택이 옳다는 걸 지지해주고 소비자 인지 부조를 해소시키는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브랜드 강화. 야, 롯데리아를 먹었는데 잘못 먹어서 맛이 없어서 못했어. 그랬을 때 2020년 고객 만족도 10년 연속 1위. 저 브랜드 저 정도인데. 그럼 내가 뭔가 그날 내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았나 봐. 그게 되게 짜게 느껴졌는데 입안이 좀 저기 했었나 본데. 그래서 짜게 느껴졌겠지. 이런 식으로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죠. 왜? 브랜드가 정말 좋은 브랜드였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브랜드 충성도 강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충성 고객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충성 고객을 확보한다라는 거죠. 충성 고객은 뭐예요? 특정 브랜드만을 지지하는 거죠. 주변에 추천도 해줍니다. 막 소개도 해줘요. 저절로 그 충성 고객들은 특징이 뭐냐면 홍보도 해주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가격에 인상에도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서 그만큼 그럼 성질이는 상품의 그 품질 같은 것이 더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과 돈을 충분히 기꺼이 소비를 한다. 이 충성 고객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예전에만 해도 CRM이라 그랬어요. CRM이 뭐예요? 고객 관계 관리잖아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였잖아요. 근데 지금 CM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E가 뭐예요? experience, 경험이죠, 경험. 이제는 경험을 고객이 구매하는 그 경험을 갖다 관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 경험을 줌으로 인해서 만족을 더 끌어올리는, 그래서 점점 만족하게 되면 충성도가 더 높아지겠죠. 충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변 추천하고 가격에도 인상에도 민감하지 않고 시간과 돈을 낭비를 기꺼이 충분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해줘야 된다. 이제는 정말 마케팅 전략도 CRM이 아니라 CM이다 라는 걸 갖다가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으시면 고생 많으셨고, 자, 학예 출석 과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이 오늘 우리가 그 포인트가 의사결정 과정이었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던 거죠? 뭐부터였죠? 그거 이제 작성 주시면 되고, 정보 탐색 과정에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마케터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죠? 정보 탐색 과정입니다. 소비자가 상향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정보 탐색 시작이 됐습니다. 욕구를 인식해가지고 그랬을 경우 마케팅 전략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세 번째, 대안 평가 방식에서 서로 다른 속성끼리 보완해주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불리우는가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충성 구매과 충동 구매의 차이점이 뭔가? 그다음에 이제 인지 부조화 이론을 바탕으로 했을 때 마케터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죠? 인지 부조화 이론은 뭐죠? 자기 합리화 이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감소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거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은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